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매주 모시고 있는 밀떡들의 아이돌 최승병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2주 동안 네네.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네네.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마가가 마스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네네. 2주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뭐 미국 현지에서 열심히 어떤 뉴스들로 나오고 있나 했는데 역시 미국 내부에선 생각보단 조용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은 없겠죠, 미국 사람들.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한국의 특정 뉴스가 많이 뜨진 않는 네.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마스가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미 네. 조선 협력 펀드도 1,500억 달러 만들고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맞습니다. 먹혀서 협상이 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최 박사님께서 미국 해군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조선업 관련해서 뭔가 타개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그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게 아무래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 카드가 먹힌 게 사실이고요.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조선업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의 조선 산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굵게 한번 영향을 미쳤던 적이 공교롭게도 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미국의 조선업이 최초로 이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게 뻗쳤던 때가 남북 전쟁 때였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갖다가 주름 잡는 그런 조선 강국이었는데 남북 전쟁 때 남쪽과 북쪽 간에 이제 바다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 그걸 뚫어내기 위한 작전으로 배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네. 그때 영국을 제치고 한번 왕창 했었고요. 아, 그리고 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네. 세계대전 때 또 어마어마한 양의 선박을 찍어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조선 강국이던 유럽이 네. 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침몰시키고 있으니까 이 바다 건너 미국이 또 주요한 공급처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전쟁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군함을 가지고 조선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아닙니다. 수 꼭 있나요? 군함 수요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상선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 있었습니다. 전쟁 때 네. 상선 수요가 또 늘어났다. 그렇죠. 그 당시엔 아, 뭐 잠수함이나 이런 여러 함정들로 상선 격침을 많이 시키니까 아, 그 손실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상선을 아, 발주해야 됐고 그걸 때맞춰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었죠. 그 네, 당시에.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쟁이 끝나면은 꼭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캐파를 늘려놨다가 막 찍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니까 그게 오버캐파가 돼갖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극심한 불황으로 해갖고 아, 침체되는 네, 이 역사가 반복이 되어 네, 왔죠. 네, 네. 아, 그래서 미국이 이 쉽빌딩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이른바 존스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듭니다. 그렇게 오래된 법이에요, 그 법이? 네. 아, 존스법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 내를 운항하는 미국과 미국 항구를 오가는 이런 상선은 무조건 다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운항을 하게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규제인데 그러네요. 그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일감이 떨어져서 조선 산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걸 구하려고 그때 만든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에서 아무리 싸도 배를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운용할 수는 없게 만드는 그렇죠. 법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조선업이 국제 경쟁력은 없게 돼 버렸죠. 네, 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엄청나게 또 그 당시 싼 노동력과 이걸 앞세워 갖고 일본이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엔 한국 지금은 뭐 중국으로 또 많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그래도 1980년대까지는 레이건 행정부가 꽤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뒤로는 보조금이 끊기면서 계속 쇠퇴가 거듭이 돼갖고 지금은 이제 자국 군함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돼버렸고 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지난번에 미국 조선업 점유율이 세계에서 0.1%밖에 안 된다고. 네, 뭐 가끔 연도마다 차이 있는데
항상 1% 미만이죠. 아,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다 가져왔고 그게 또 레이건 때 아마 작은 정부를 외쳤으니까 예산 삭감하면서 보조금을 중단을 하고 이렇게 됐었나 보네요. 네, 그 당시에 뭐 많이 예산이 감축이 됐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우리한테 그 당선되자마자 전화했을 때부터 네. 뭔가 해군에 관심을 갖고 안보 문제로 좀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은 이 해양 패권 국가로서 항상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역시 해군, 강력한 해군 전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군이 여러 가지 전투함을 갖다가 약 300척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양 패권 구도에 강한 경쟁자가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게 바로 중국이죠. 지금은 중국이 2025년 기준으로 거의 모든 함급에서 아주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이런 쪽을 빼놓고는 거의 중급 이하의 함급에서는 지금 다 양적으로는 미국 해군을 지금 추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2040년, 2050년이 되면은 미국의 해양 패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그동안 침체됐던 조선 능력을 갖다가 확충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지금 2045년까지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까 300척 정도라고 했는데 이걸 미국이 앞으로는 유인 플러스 무인 함대로 복합 함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유인 함정을 한 380정 그리고 380척 그리고 무인한 함정을 한 130척 정도를 갖추려고 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도 지금 장담을 못 해요. 미 조선소가 워낙 지금 그 생산 캐퍼가 줄어들어갖고 반면에 중국은 지금 상선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평가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조선 능력의 차이가 200배 이상으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큰 건데. 네, 그래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냐면은 진짜 양국이 준 전시 상황에 네, 돌입해갖고 이 이 권함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은 중국은 한 해에 100척까지도 찍어낼 수 있다. 네. 근데 미국은 아무리 해도 지금 상황은 5척 이상 뽑아낼 수가 없다. 와, 그리고 진짜 해군끼리 맞붙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뭐 가까운 시일에 있진 않겠지만 네. 맞붙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미국 그럼요. 입장에서는. 네.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소모전을 버틸 수 없는 이런 참 초유의 상황을 예상하다 보니까 지금 빨리 더 몰락하기 전에 재건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그 핵잠수함 얘기도 해야 되니까 속도를 내서 네. 이번에 이 맺은 협상 결과 네. 이게 그러면 그 조선업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진 않습니다. 1,500억 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업 협력 펀드가 한미 간에 네. 1,500억 달러로 이게 결정된 거죠. 네, 200조 원 이상을 퍼붓기도 했지만은 이것만으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물론 뭐 이 투자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 주선소를 인수해서 이 인력을 양성하고 무너진 이 기반들을 재건하는 데 쓰겠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워낙 미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업은 사실 앞에 철강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연관 산업이 쫙 얽혀 그렇죠, 있어야 이게 그렇죠.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US 스틸이 일본한테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있고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인 앞뒤가 다 지금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200조 원을 퍼붓는다고 해도 이걸 쉽게 다 재건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선 부문까지 민간 선박까지 재건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뭐 어차피 미국이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군함의 어떠한 조선과 정비 능력까지 하는 데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재건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군함을 정비 능력, 재건과 정비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내수 일부를 네. 그 월요일에 양승훈 교수 경남대 이분도 뭐 조선업
업계 출신이기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다가 미국 내 조선소에서 큰 재미는 못 보고 결국엔 한국에 주문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블록 단위로 만들어 갖고 네. 예, 조립하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 블록을 갖다가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가서 현지 업체 인수하고 어느 정도 예, 기반을 닦아 놓은 다음에 국내에도 일감을 많이 떼주겠죠. 그런 식으로 좀 맞추려고 계속 설득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조선업에는 굉장한 호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 말대로라면?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층층이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우리가 신뢰 관계를 쌓아 나가면은 뭐 우리 한국에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해 준다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윈윈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존스법,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생산해야 된다 이런 법은 또 조정이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그 부분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조립은 그래서 그걸 그냥 풀진 않을 거예요.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데 부분품을 어디까지 또 인정해 주느냐 그런 세칙 같은 거에서 좀 여지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 의미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도 사실 지금 양승현 교수님도 항상 강조하시지만은 우리 노동자들도 지금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야드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조선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협력 체계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 조선업의 새로운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양승훈 교수님도 그렇고 최 박사님도 밝게 보시기 때문에 좀 이제 든든하게 생각해보고 관세 협상 이번 정부에서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이거 진짜 저는 깜짝 놀란 뉴스가 있어서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국 가 계셔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러시아로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훅 묻혀가지고 국내 이슈가 많으니까 지나가 네. 버렸는데 이거 좀 맥락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뭐 국제 뉴스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점점 지금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 얘기를 한창 했었습니다만은 맞아요. 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서로 말 주고받는 거 보면은 이거 뭐 핵전쟁 할 것처럼 막 이렇게 굉장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네. 있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이게 맥락은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할 때부터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겠다 장담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초반부터 뭔가 될 듯 될 듯하다 하면서 휴전도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은 계속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듣는가 싶었더니 지금은 오히려 푸틴 쪽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몇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푸틴에게 유리한 식으로 전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상전에서 러시아군의 최근의 진격 속도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몇 달만 더 이 기세로 밀고 나가면은 러시아는 원래 원하던 걸 다 얻고 나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지금 이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계속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걸 못 참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왜 휴전하는데 말을 안 듣느냐. 그래서 그 짜증이 올라오다가 원래 8월 초까지를 이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이걸 또 푸틴이 안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니 푸틴은 직접 말 못하고 메드베데프가 얘기를 했었죠. 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가 대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대한 아주 적대적인 행위고 이거는 우린 참을 수가 없다. 우리 또 충분한 핵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흘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서 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핵잠수함 보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에스컬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중단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유럽 쪽으로 더 전진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토가 우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우린 단호히 맞서겠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은 더더욱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로만 따지면은 냉전 시대 핵으로 위협하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얘기들이 드는데요. 나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다들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핵잠수함이라는 게 일단은 핵미사일 싣고 있는 잠수함을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되게 모호한 부분인데요. 네. 트럼프는 사실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뉴클리어 서브머린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핵잠수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미사일, 그러니까 네. 전략 이 잠수함 발사 SLBM이라고 하는 이걸 SLBM. 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잠수함 쏘는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싣고 있는 이런 그 핵미사일을 싣고 있는 이런 잠수함도 핵잠수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두 개 다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핵을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오랫동안 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오랫동안 바닷속에 숨어서 은신하고 있다가 핵잠수함이 중요한 이유가 과거의 핵전쟁 시나리오는 일단 처음 때리는 거는 ICBM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이 먼저 때리고 거기서 이제 상대가 서로 주고받고서 초토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복을 하는 걸 제 2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세컨드 스트라이크. 2격을 날리는 것이 주로 잠수함의 임무입니다. 잠수함은 어디 숨어 있는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가 숨어 있다가 보복을 하면은 서로가 그게 무서워서 핵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핵전쟁 억지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낸 건 그런데 뭔지는 아직 정확히 안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맥락상 봤을 때는 바로 그 핵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 전략 원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마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핵미사일이 우리 근해에 우리나라라면 뭐 동해에 갑자기 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있다. 또 이렇게만 들으면 심각하잖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정도는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이 전략 원잠들이 미국과 러시아는 항상 일정 수가 각 적국의 근해를 갖다가 항상 초기하고 있습니다. 두 척 정도는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라고 하면은 이 북극해 부근 이게 북극 얼음 밑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북태평양 아니면 북대서양 일대에 요 주위를 갖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서로가 모르는 곳에다가 이거는 러시아도 항상 하고 있고 미국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척 정도 나가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우려할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그냥 숫자를 깐 것뿐이죠. 네네. 이제까지는 아무도 안 까고 있다가 그럼 얘기를 안 하고 있던 걸 얘기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 위협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아, 그런 걸 뿐이지 그거 자체는 뭐 크게 특이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 갖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걸 뭐 입방아에 올릴 정도로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뭔가가 있다. 진짜 뭐 쓸 생각이 있는 건가 막 그런 얘기를 추측을 자아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네. 하지만 뭐 푸틴 측근이죠. 네, 푸틴이 대통령 시켜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임기 뭐 더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유럽에다가 핵탄두 전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위협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상적인 건가요? 오히려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보는 부분이죠. 그게 더 센 거예요. 더 세다기보다는 상황이 이제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맥락을 이해하시려면은 원래 핵전쟁의 공포가 제일 극심했던 때가 냉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냉전 시대 초기에는 이 ICBM이 처음 등장하면서 1950년대, 60년대 장거리로 타격하는 이런 걸 많이 하다가 19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핵탄두 배치가 점점 더 전진 배치가 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냉전의 최전선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동서독을 경계로 한 그 일대에 그 당시에 이제 단거리 핵미사일, 중거리와 단거리 핵미사일들을 많이 배치하게 됩니다. 보통 중단거리라고 하면은 이 사정거리가 한 500에서 뭐 한 3,000, 4,000, 뭐 많게는 5,000km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엄청 멀군요. 중거리라고 해도. 네, 그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에서 한 런던까지 거리가 2,500km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중거리가 거기 그러니까 런던까지 중거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제일 끝에서 유럽 내 제일 끝에서 아. 끝 정도라고 이제 기준을 네, 보시면 돼요. 장거리가 아니군요. 중거리군요. 그게. 네, 아무래도 뭐 핵미사일은 너무 그렇다고 전선 앞에 배치시켜 놓을 수는 없고 네. 적당히 후방에 배치시켜 놓으면 대략 한 3,000km, 네. 4,000km 나오는데 그걸 보통 중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당시에는 1980년대에 이 양국 이 미소 간에 어마어마하게 그때 자존심 경쟁이 붙으면서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럽 전선에다가 핵탄두를 배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소련이 RSD-10 파이오니어 미사일이라는 걸 배치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네. 맞서 미국이 그 당시 퍼싱2라는 걸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미국이 한 1,000발 정도, 소련이 그때 한 2,000발 정도를 갖다가 배치했어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결국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1987년에 이른바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어갖고 그걸 싹 양쪽이 폐기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 그게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네네. 지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 그게 깨졌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그게 그 당시에도 이슈였는데 이 소련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걸, 이스칸데르 K 미사일이라는 걸 순항 미사일을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이걸 갖다가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조약 위반이다 하고 그때 미국이 깨버렸어요. 아. 그래갖고 이 제한이 풀렸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조약은 깼어도 핵탄두 실제로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들을 전진 배치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메드베데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미 깨진 협정이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선 지금 머리가 엄청 하얘지는 거죠. 긴장하겠는데요. 네, 예를 그 들면- 1980년대 악몽, 약간 세대가 되신 분들, 냉전 시대 겪은 분들은 저희는 사실 지금 그 냉전 시대 핵 공포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지만은 네. 그 시대 겪으신 유럽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 어둠의 기억을 소환하니까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한 세대만 올라가 보면은 일단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오늘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이죠. 아, 그렇군요. 네, 8월 6일.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네. 그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또 유럽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 네. 막 서로 몇천 발씩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게 다시 올 수도 3,000발이 있다. 겨누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게 큰 한 거죠. 발이 어떤 핵 미사일인가요? 그 한 발이라고 할 때. 그건 다양하게 1000발, 2000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많이 탑재했던 건 보통 히로시마 원폭의 한 10배 정도 되는 미사일 위력을 가진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한 기가요. 네, 한 기가. 근데 그런 게 1500기 뭐 2000기 있다고 1000발, 생각. 2000발 있으면은 엄청난. 그러면 유럽 전체가 초토화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은 핵탄두가 조금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위력은 더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히로시마 원폭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작은 것들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많이 배치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핵무기는 핵무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뉴스에 보면은 독일 같은 데서 독일은 옛날 동서독 냉전의 그 전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공포에 제일 많이 시달렸던 국가인데 지금 그래서 독일에서 냉전 이후에 닫았던 네. 이 핵 방공호를 다시 지금 보수하는 그래요? 그런 또 프로젝트를 착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방공호. 네. 우리 또 민방위 훈련처럼 그런 거 하겠네. 거기도 핵 네. 공격에 대비해서.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게다가 그 뭐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겠다고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핵발전 자체를 폐기를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했던 반핵 국가잖아요. 네, 그 반핵 국가의 그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그 냉전 시대에 핵 공포에 시달렸던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면은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데 네. 러시아가 그렇게 뭐 핵탄두를 배치하고 발사하고 할 만한 경제력이 되나요? 돈이 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사실 그 점 때문에 러시아가 어디 이게 뭐 대다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블러핑이 심하다고 보죠. 네. 하지만 이 러시아는 우리가 푸틴 시대 이후를 갖다가 보시면은 푸틴도 이 집권 초기에 굉장히 러시아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그때 최우선적으로 없는 예산을 쪼개 갖고 한 것이 바로 핵전력의 재건이었어요. 이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의 핵전력이 굉장히 그때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국방 예산을 그쪽부터 많이 투자해 갖고 우리가 무너진 이 핵전력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 우리 국가 위상을 갖다가 재건하는 첩경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었고요. 그 동안에도 이 핵전력의 현대화에는 꾸준히 계속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걸 할 여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의 재래식 전투력이 아주 처참하다는 게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전투력에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지금 그 효과가 잘 안 나요. 오히려 이럴 때 핵전력에 그래도 러시아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상당한 위협적인 핵전력에 투자를 해야 이 안보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진짜 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 핵무기를 위한 위협은 계속 국가 전략적으로 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미국 쪽은 어때요? 아까 미국 해군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핵전력은-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원래 이 핵전력을 최근에 미국은 사실 핵전력에 미국도 역시 투자를 많이 안 했었어요.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소련 붕괴 이후에 핵전력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뭐 더 투자 안 해도 충분히 러시아 상대하겠네라고 하면서 현대화에 게을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역시 핵전력에 있어서도 중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핵탄두 개수만 보면 아직 중국이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갖다가 거의 양쪽이 예비로 갖고 있는 것까지 해서 거의 한 7,000개씩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중국은 한 600기 정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은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곧 있으면은 2030년까지 한 1,000기 정도까지 올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대로 있다가는 역시 핵전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에게 역전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다시 이런 핵탄두를 좀 더 신형으로 교체하고 이 발사체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미니트맨 미사일인데 이건 진짜 몇십 년 전에 냉전 시대 만들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지금 다 개량하고 하는데 지금 꽤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걸 투자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미국도 이 핵전력 강화에 이미 궤도에 들어섰다라는 거는 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핵 경쟁이 냉전 시기만큼 아니라도 지금 스물스물 벌어지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 네, 이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시동을 건지는 좀 되고 있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설전이 오가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위협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배치하겠다, 잠수함 보내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북한이 핵무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핵을 쓸 수 있다고 정치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 우리가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근 몇 년간 이 핵 사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고삐가 점점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역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게 이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한 100기 정도 갖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교리가 굉장히 또 도발적이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약에 위협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선제로 쓰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걸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러시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기존에는 핵무기라는 것 자체는 인류가 이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무기다. 그렇죠. 이거는 서로가 방어를 위해서 이 억지력 유지를 위해서
이 최후의 수단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굉장히 유보적이라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말 얘기 나오는 것 차원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왠지 그것까지 내던져 버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2대 보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엄포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뭐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하나하나 하면서 이 서로에게 불신을 주고 뭐 이게 빈말이어도 사실 뭐 빈말로 나 너한테 칠 거다 막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 하고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막 이래서 서로 총칼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우발적으로 뭔가 사건이 터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거죠.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걱정돼요. 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히 이 핵 위협이 과거의 냉전 시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점 이제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앞으로 전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최승병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